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비무장지대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들은 경계 없이 오가고 있죠. 우린 더 이상 오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상처를 달래주며 잇대어 살아가는 생명처럼 분단된 우리도 잇대어 살아갈 순 없을까요? 처음엔 거리로 나설 때마다 위축됐습니다. 낯설고 두려울 때도 많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목숨을 건 선택을 했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희주라고 하고요.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고요. 한국에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 지금은 간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홀로지만 버틸 수 있었고 꿈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간호사 준비하면서 막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통일 간호 관련된 수업도 듣고 좀 그쪽 관련해서 활동도 하면서 좀 통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의 사이가 좋아지게 될 그날 무언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가 간호사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여기 간호사를 꿈꾸는 또 다른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29살 어지예이고요. 2014년에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7년 차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함경북도 해령시예요. 어릴 적에 생각해도 한국과 북한의 그 차이점? 제가 살고 있는 세계랑 또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졌고 제가 뭔가 갇혀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북한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탈북하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에 정착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최근 생각지 못한 고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탈북민이어서 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취업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과거에 고등학교를 적는 병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적는 고등학교는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기타 아시아라고 적는데 그거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인사과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그냥 학교를 지워서 그냥 하나 적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실력을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그녀. 또 하나의 도전 앞에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와 남한에 정착한 청년들과 남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을 선택한 보건의료를 전공한 청년들이죠. 청년들의 첫 만남 지켜볼까요?
다들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 특히 간호사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처음으로 병원에 출근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뭐 동료들이나 환자들은 물론이고 그 얼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사실 4학년이면 이제 지역사회 실습이나 정신과 병동 실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실습을 진행한 거예요. 좀 아쉽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학과 2학년이면은 그 원래 동기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지고 하기도 했는데 동기 얼굴들을 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친구 아는 친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두 분이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의료봉사활동을 간호대학 학생일 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탈북민분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연결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남한과 북한이 국경지대에 분명 공유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히 의료인으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중국에 의료봉사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 의료에 관심을 가지신 선배가 계셨어요. 그때 그냥 내가 이런 일들이 할 수 있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상황이 어떤가 좀 궁금해져서 원래도 북한 돈의 가치가 엄청 낮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 물품이 국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가가 엄청 뛰어올랐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거를 잘 사용하지 못할 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감염의 전파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세계적 대유행병 팬데믹이 선언된 지 1년 반이 흘렀고 그 여파는 우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짐작보다 힘든 상대였던 코로나의 위력. 발빠른 진단과 보건의료진의 노력, 시민들의 협조가 더해지며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며 7월을 기점으로 연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다행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예방 접종은 언젠간 끝낼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게 하죠. 다 됐고요. 손자들 데리고 또 점심 저녁이나 한 끼 먹고도 싶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2차 맞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홀가분하고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률은 전 세계적으로 30%대에 다다랐고 국내 역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는 목표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지구촌의 코로나 상황. 그러나 누구도 알 수 없는 유일한 사각지대. 바로 확진자 0명으로 나타나는 북한입니다. 예, 북한은 일단 외형적으로 코로나 청정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중에서 진짜 청정국을 선언한 5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공기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양 상태와 위생이 부실한 북한 주민들이 이거로부터 99.9%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디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그 개인 위생이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발병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식 석상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심각한 식량난을 인정했고 주민들의 자력갱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2년째 국경이 봉쇄된 데다 유엔 제재와 홍수 피해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의 코로나 방역 실태를 질책하는 보도가 유례 없이 증가한 것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염병은 격리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고요. 치료제는 병을 알더라도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민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봉쇄 조치 후 시장 물가가 30% 이상 폭등했고 중국산 소비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당을 통한 생활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식량난에 감염병까지 확산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의 고통. 과연 우리와 무관할까요? 여기 모기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 모기를 예로 들어보죠. 만일 남과 북의 접경 지역에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살고 있다면 그 모기는 남과 북을 오가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균을 옮깁니다. 그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거죠. 말라리아는 개성 지역하고 저 금강산하고 접경지대에 많이 있어요. 한때 개성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수만 명의 말라리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개성공단에 갔을 때 이미 이런 숫자가 남한 사람들도 같은 그 북한이라는 공간에 살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2자리 숫자 정도가 한국 사람들도 매년 그렇게 말라리아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뭐 북한 사람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는 감염병 전문가기도 한데요. 개성공단 가동 당시 8년간 남북한 근로자들을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 땅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감염 질환들도 이제 서로 남북이 함께 한 공간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100만 평 속에서 그래서 서로 감염병이 오고 가는 게 많았는데 말라리아도 있었고 근본적 결핵 환자들도 있었고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서 뇌촌충이 이제 있는 경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물을 하고 이렇게 음식물 이런 거에서 설사 질환 이런 4가지가 현장에서 감염 질환 중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북한 접경 지역인 DMZ는 습지대가 많아 모기의 서식지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이 DMZ와 인접한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집중되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환자 추이를 토대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헌혈을 제한하는 등 방역 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결국 이제 간 속에 균이 일부 남아 있다가 이제 우리 몸이 나빠지면 다시 재발하는 이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1년에 3번, 5번, 10번 이렇게 재발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열나고 뭐 그 혈액이 깨어지고 비장이 커지고 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하게 되면 빈혈이 오게 되고 또 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있다면은 아열대 지역 아닌 온대 지역도 모기 숫자만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난다면은 우리 이제 여기도 말라리아 지역이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감염병 발생 등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2000년대)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고 발생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현재 코로나19까지 언제 닥칠지 모를 감염병의 위협은 생명을 잇대고 있는 한반도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릴 겁니다. 제가 경험해본 다른 감염병은 크게 이제 결핵과 간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격리라는 개념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활동성 결핵을 진단받아도 그냥 가정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주변 가족들에게 그게 감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사기를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걸 소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B형 간염 같은 게 전파가 돼서 북한에는 B형 간염에 걸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염된 식수 사용으로 인한 감염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올바른 손 씻기가 감염병 예방의 그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상하수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손 씻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뭐 장티부스나 콜레라 같은 이런 대장균에 의한 감염에 의한 그러한 질병도 사실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식량난에 감염병 위기까지 겪고 있을 북한 주민들. 현재 필수적인 보건의료 교류와 인도적인 지원도 단절돼 있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감염성 질환들, 특히 세균성 감염 질환은 환경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그런 세균성 질환들이 병발할 가능성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이 다전해성 결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고요. 한반도는 22만 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DMZ가 있긴 하지만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남북한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섞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 못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사실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분단 45년에 통일된 지 31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을 겪었던 독일은 갑작스런 통일을 맞았죠. 붕괴된 베를린 장벽의 잔재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도시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Also das ist ein Stück von der Berliner Mauer und es ist als Mahnmal gedacht, damit sowas nicht wieder passieren kann. Das wäre ein Stück, was in Korea noch fehlt. Dass diese Mauer endlich wegkommt. Und das war ganz wichtig, dass die ganzen Familien wieder zusammenfinden und allgemein, dass der Frieden von Deutschland einfach wieder da ist. Und auch für Ostdeutschland war es halt von der Wirtschaft her besser, also der Lebensstandard hat sich erhöht. Und allgemein, ja, also das sind so die Hauptpunkte, also gerade dieser innere Friede von den Deutschen insgesamt.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지금은 관광지가 된 이 검문소도 분단과 냉전 시대의 유산입니다. Nach dem Zweiten Weltkrieg erst die Aufteilung Deutschlands in den Besatzungszonen durch die Alliierten des Zweiten Weltkriegs, das heißt im Osten die sowjetische Besatzungszone und dann die britische, amerikanische und französische. In dieser Zeit war die Herrschaft jeweils bei der Besatzungsmacht, aber die Bevölkerung konnte sich begegnen.
진영에 따라 동서로 분할된 독일은 동독에 위치해 있던 수도 베를린마저 분할됐습니다. 당시 자유를 찾아 탈출하던 동독 주민들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 베를린 장벽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두터운 장벽이 세워졌지만 탈출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을 붙들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된 보건의료 협정이 가장 먼저 체결됐습니다. Die ja eine Insel war innerhalb der DDR. Das heißt, dann gab es eben einen Grundlagenvertrag über die Zugangswege, dann gab es eben Verkehrswege, es gab über Umweltfragen und medizinische Fragen. Und das war die erklärte Politik, egal welche Bundesregierung es war. Da hat man sich über Details gestritten, auch im Westen dann darüber gestritten, was wichtig war. Aber alle Bundesregierungen hatten im Blick, dass die eigentliche Intention sein muss, den Menschen im Osten etwas Gutes zu tun. Durch Information, durch bessere Versorgung, durch Kontaktmöglichkeiten und durch Gewinne von Freiheit. 냉전의 상징물인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맞이한 독일. 갑작스러운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던 교류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북한과의 학술 교류를 진행 중인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을 경험한 이은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에는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특히 하수도가 시스템이 19세기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서 베를린이 분단됐다고 해서 하수도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수도의 흐름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가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간에는 인적 교류가 계속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자세들이겠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게 북쪽 사람이든 어쪽 사람이든 상관없이 존중해야 되고 동등한 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특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설문지인데요. 이제 처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머리 MRI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찍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문지인 거고, 요거는 현재 지금 우울감이 어느 정도신 건지 먼저 보는 설문조사예요. 2008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이른바 코호트 연구인데요. 이건 복지관에 내주신 통일에 대비해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요 코호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3년 이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몸무게 변화가 어땠는지 또는 혈액 검사의 혈당이나 고지혈증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또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이 환자들의 변화 및 또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향후에 통일 이후에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많은 이런 보건의료학적인 문제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수님 맞으시죠?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네. 지난번에 꾸준한 관리와 추적 검사를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는 의료진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어떤 시간 가까이를 마음을 연 것은 박은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만 운동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번 할 때 금방 왔을 때는 좀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성인지는 몰라서 병원에 가면 변명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아무튼
좀 수면 부족, 그러면 또 뭐 두통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좀 한국에 산 지 오래되다 보니까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들은 체질적으로 마른 비만을 보이며 남한에 정착한 이후 풍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남한 주민보다 만성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주민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제 이 대사증후군, 이제 추후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들을 집합적으로 보고 있는 질환명이 이제 대사증후군인데, 오랫동안 남한에 거주하면서 만성생활 습관병에 대한 노출이 일반 다른 남한 인구보다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이 논문에 따르면 연구에 참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약 3분의 1이 단기간에 걸친 과도한 체중 증가를 보였고, 이것이 결국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30세 이상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에 비교해서 복부 비만과 혈압 등 만성 대사질환 유병률이 탈북 여성 그룹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의 영양결핍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의 영양결핍은 전생애에 걸쳐 만성질환에 시달릴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영양 공급이 과해질수록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식량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커가지고 좀 좋아졌나 했는데 이제는 또 당뇨병이며 비만이며 또 만성질환이래. 만성질환은 치료법이 지금 없습니다. 관리법만 있어요. 그러면은 의료비 많이 들어가고요. 그분들을 또 사회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아주 북한에서도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군데군데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식량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곳에는 적절한 영양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층부터는 영양 관리를 비롯한 건강 관리를 해야지 후세에 진짜 3명 중에 2명이 당뇨병 환자고 심장병 질환자이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대표적 위험군입니다. 바로 30대 청년 세대인데요. 감염성 질환 못지않게 만성질환 위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성인 사망률은 남한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유아기 영양결핍에 따른 심혈관 질환이 북한 사망률 1위라고 합니다. 예방을 하려면 사실은 이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태 안에 있을 때부터의 영양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산모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산모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기간에 모유 수유를 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임신에서부터 천일까지의 그러한 영양인데 그러한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무렵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김지은 씨. 북한에서도 그녀는 의사였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청진의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학과는 고려의학과예요. 고려의학과는 한국의 한의학과에 해당이 되죠. 북한이 고난행군 한창 할 때 93년도 초반 중반을 넘기면서 그때 소아과 입원실을 보게 됐죠. 의사로서 여전히 환자를 돌보는 그녀는 아직도 그때 소아과 병실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담당 의사로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그냥 소염제라든가 또는
수액 간병이라든가 이런 가장 사소한 것을 구비해 놓지 못해서 살리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내가 맡은 그 입원실이 베드가 8개예요, 2칸이. 그래서 이 8명의 아이들 중 내가 내일 아침 출근하면 어떤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또 생각하죠. 그 아이일까? 아니면 혹 다른 아이일까? 소아들이 병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출근해서 가운 갈아입고 회진을 돌면 그 아이 베드가 비어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않던 다른 아이 베드가 비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회진이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한 바퀴 휙 돌면 아이도 아이 엄마도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가운을 입은 선생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아이들하고 눈길 제대로 자신 있게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돌아 나올 때면 그 간절한 눈빛이 뒤통수에 딱 꽂히죠. 아마 저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좀 어떻게 해소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담당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무상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 의료 체계가 작동하면서 약물 오남용이 문제되고 있고 평양과 지방 도시의 의료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부족한 의약품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의학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고려의학을 토대로 한방과 양방을 접목한 진료가 북한 의료의 특징입니다. 남북 통합 의료인인 그녀는 북한 의료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정책 자체가 양한방 협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한방으로 오든 양방으로 오든 이 환자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의료 행위는 뭘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북한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북한 의료법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하고 어떻게 맞닿아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 해서 지금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여전히 우린 분단돼 있고 그리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교류는 모두에게 꿈이었고 위로와 희망이 됐습니다. 북녘이든 남녘이든 살아있음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꿀벌 한 마리가 병들면 모두 무사할 수 없죠. 접경지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봐도 남북의 상황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건강 안보 문제죠. 사실은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서로에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이 가장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남북한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보건의료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의미 있게 먼저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어느 정도로 건강한지가 결국은 질병의 방어선인데 북한은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고난의 행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이제 영양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뭐 고난의 행군이랑 별반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 더 나아진 건 없는데 뭐 그때만큼은 뭐 사망자나 막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 진짜 그 반에서 아침에 밥을 못 먹어서 이제 굶어서 학교 못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가벼운 질병인데 그게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는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망률의 문제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에 직결되는 문제겠구나. 그 이제 그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북한이랑은 정말 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약간 살이 쪄서 배가 나오면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러워해서 살찌는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배 나오는 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그게 정말 문제고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제 막 공원에 나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같은 민족인데 분단이 됐을 뿐인데 정말 너무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교갑약, 막 단물약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완전 처음이에요. 교갑약 하면 약간 캡슐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캡슐 하면 이제 감기 오는데 북한에서는 막 교갑약 뭐 이렇게 하고 시럽도 그냥 단물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게 그냥 뭐 색깔이나 형태로 이름 붙였는데 저희 어릴 때는 막 빨간 약, 파란 약이 엄청 빨간 약 하면 감기 때 먹는 거, 파란 약 하면 목이 아플 때 먹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약 성분도 모르고 그냥 장사꾼이 이번 감기 빨간 약 먹으면 좋대 해서 그 빨간 약을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 감기 걸리면 막 그 마늘향을 맡으면 좋다 해가지고 마늘즙을 내가지고 막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감기 걸렸을 때 두부 한 모 안에 속을 파고 그 안에 여지랑 이렇게 마늘을 막 찧어서 이렇게 넣어요. 그러고 끓인 다음에 이렇게 뜨거울 때 그거 먹으면 감기 왔을 때 그 목에 객담 같은 거 다 없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진짜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맛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묘한 맛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엿과 그 마늘이 섞여 있는 맛이 지금도 사실 그래서 엿도 싫어하고 마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북한에서 그 아프셨을 때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은 아프면 그냥 참거나 좀 더 심하면 이제 장마당에 가서 자체로 약을 사 먹는 정도고요. 이제 실례를 하나 들자면 제 동생이 장 중첩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수술할 때 필요한 항생제랑 뭐 링거, 뭐 주사용품 비롯해서 다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심지어 그 정전 상황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뭐 양초나 장작 같은 것까지 다 준비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장마당에 가서 암시장 가면 돈만 내면 살 수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감기나 장염 이런 가벼운 질환은 그냥 의사 선생님 처방이 없이 이제 시장에 가면은 비의료인인 장사꾼이 약을 팔아요. 그러면 가서 저희 증상을 얘기하면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이 알아서 처방해서 약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제가 이제 그 편도선염이 와서 절제술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정말 병원 외래에서 선생님이 이제 마취를 하시고 수술을 해주셨는데 사용했던 수술기구 전체가 다 재사용하시는 소독한 기기였고 그리고 마취를 하셨는데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좀 동일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좀 이게 되게 많이 달랐다. 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우선 대학병원 같은 데 가려면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 석유소나 의료소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있고 최신식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신기했었거든요.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는 무상치료 체제인데 이제 남한은 자본주의니까 아프면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죽는다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의료보험 이런 얘기가 사실은 너무나 신기했었거든요. 오늘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한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제작진은 특별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파독 간호사 김금순 씨가 소개한 30년 지기 친구들인데요. 요한나 씨와 마리나 씨는 동서독 병원의 통합으로 동료가 된 사이입니다. Als die Mauer geöffnet wurde, haben sehr, sehr viele ihren Arbeitsplatz verändert, weil sie im Westen halt mehr verdient haben. Und das war halt innerhalb einer Stadt, war das ganz schön grausam für viele Leute. Hast du im Osten gearbeitet, hast du weniger Geld verdient. Hast du in einem Westkrankenhaus gearbeitet, hast du mehr Geld bekommen. Naja, wie man sagt, für uns hat sich alles geändert. Nicht? Das ging schon mit der Krankenversicherung los, dass wir uns alle für eine Versicherung entscheiden mussten. Das kannten wir ja vorher nicht. Dann auch verwaltungsmäßig, wo man überall Anträge mussten gestellt werden, wo wir Genehmigungen uns holen mussten, was vorher gar nicht nötig war, was eben auf Zuruf funktionierte. Das war alles vorbei. Nicht? Das mussten wir erst lernen. 통일 후 그녀들이 근무하던 병원도 통합되면서 수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그중 유독 아쉬웠던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Die haben ja hier den Fehler gemacht bei der Vereinigung von Ost und West, dass im Grunde genommen der Westen dem Osten das Gefühl gehabt hat, sie werden verschluckt. Und da muss man aufpassen, dass so ein Gefühl nicht aufkommt, sondern dass man gute Sachen von der einen Seite und von der anderen Seite benutzt für das neue System. Die bei uns sich wirklich bewährt haben, das wurde alles abgebaut. Heute kommt man durch die Hintertür mit MVZ, mit diesen medizinischen Versorgungszentren, die ja eigentlich nichts anderes sind als unsere damaligen Polikliniken. Das hat sich wirklich bewährt und das hätte man weiterführen können. Aber das wurde eben alles platt gemacht und darüber sind eben viele heute auch noch erbost.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와 접촉하게 만드는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We try to support this in expert dialogues. We go there 2 to 3 times a year. We invite delegations to Germany on study tours and to bring them in dialogue with other expert North Korean counterparts, because the experience is that they are really good in what they are doing, that they like to discuss, and that they are so eager to broaden their knowledge about this. Especially the healthcare sector needs a lot of mutual preparedness to learn from each other. This is one thing. So never forget about the local level, never forget about the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And of course, this is what my foundation also stands for: decentralization, serving the people, solving their problems where they occur. 남북의 소통과 교류는 수많은 굴곡 속에서 50년의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50년 전 남과 북이 첫 걸음을 내디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위해 실존하는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대화로 나섰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산가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방역의료, 기후변화,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인 인도협력의 길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협력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DMZ는 흔히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죠. 남북의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보물섬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보건의료 면에서는 70년 이상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서 이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질병의 연구 면에서 보면 보물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전선 근처에 연구소를 지어서 남과 북의 인력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자유롭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하나의 개성공단과 비슷한 그러한 이 연구의 허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보건의료학계에서 구상하는 남북생명보건단지는 DMZ 안에서 남과 북의 병원과 공동연구센터 그리고 수의검역센터까지 하나씩 갖추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북한은 원격 의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이나 한방 의약품 생산 등에서 뛰어난 수준이라고 선전합니다. 남북 생명보건단지는 그러한 장점을 살려 서로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고려의학과 관련된 부분의 임상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약 성분의 새로운 약제 개발과 관련된 임상 탐색적 임상 연구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에서 이미 발전되어 있는 고려의학 및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부분을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제약산업과 함께 연계가 된다면은 경제적인 시너지와 함께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도 꽃처럼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이 잇닿아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바로 그 상징적인 지역인 DMZ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의료들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 인류들의 건강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게 바로 DMZ가 주는 저는 문명사적인 의의이고 다른 접경 지역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의 차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로서 통일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한민족이다라는 거는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겠구나.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서 친구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그런 뭐 이념적인 거를 떠나서 좀 우려 부분만은 좀 마음을 열고 좀 교류를 활발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막연하긴 하지만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니까 저희가 정말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함께 뭔가 동료가 돼서 가지 않을까, 동력자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각자 또 열심히 생활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또 쓰임 있는 사람들로 다시 어딘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즐거웠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없이 걸어왔던 걸음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북한이라는 저 땅덩어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냥 식구였고 지금도 식구고 앞으로도 영원히 식구일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우리 하나로 묶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서로와 서로의 다른 점을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는 건강 공동체, 그것을 이제 제3, 제4 강조를 하는 바죠. 남북 간의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더 좋은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전 세계 인류들의 건강과 행복에도 기여하는 그런 날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또 꿈을 꿔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모든 병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 환경, 물, 공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는 결국은 우리가 연결돼 있구나.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단절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이 병을 지금 버티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저 비행기, 항공, 노선의 연결 이런 것보다도 먼저 건강한 사람과의 교류가 되려면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남북의 평화가 열리게 될 날, 그녀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 탈북민도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고향에 갈 수 있는 교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가장 먼저 집에 갈 것 같아요. 일단 고향에 가서 우선 엄마를 꼭 껴안고 하룻밤 자고 싶어요. 언젠가 올 통일을 대비해서 또 그때는 북한의 의료 부분에 커다란 변화와 이제 개혁이 있을 텐데 그에 대비해서 먼저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